그런 생각한 적 없으세요? 나만 내 아이한테 이렇게 화가 나는 건가? 내 아이가 발달장애라 느려서 말이 안 통해서 더 화가 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이 아이를 품을 그릇이 못 되는 걸까? 태생이 예민한 저는 제가 예민해서 더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못된 엄마인가 싶고 내가 아이를 키우면 안 되는 사람이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결혼 5년 만에 힘들게 임신했는데 낳아서도 이렇게 힘들다니. 그런데 발달장애 아이를 둔 엄마들과 알게 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저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미리 알았더라면 좀 더 스스로에게 관대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혹시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서 오늘은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좀 더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는 제 마음을 좀 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기 전에 지금 부탁드려요.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체벌을 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행운이는 통제가 어렵고 욕구는 좋은 아이입니다. 아이가 7살이 되면서 정말 사람 되었다 할 정도로 많이 발전했지만 6살까지는 정말 애가 말도 못해, 예민해, 자해도 해, 텐트럼해, 그야말로 암흑기였습니다. 육아법을 보면 아이에게 체벌은 절대로 안 된다고 써있지만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아이가 자꾸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남에게 너무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 생각되면 어떻게든 그만두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저 체벌할 때도 있었습니다. 행운이가 4살 때였나? 자꾸 기저귀를 안 하고 발가벗은 상태로 신발장에서 뒹구는 거예요. 좋게 말해도 엄하게 말해도 소용이 없었죠. 최소한 옷이라도 입고 했으면 에휴 하고 한숨 쉬고 말았을 텐데 정말 기저귀도 안 하고 하니 감염 우려가 겹쳐져서 결국 체벌을 했습니다. 때릴 게 없어서 옆에 있던 피규어로 허벅지를 한 대 때렸는데 잘못 맞아서 피멍들더라고요. 행운이는 집이 떠나가라 울었고 친정엄마는 그래도 애를 때리면 어떻게 하냐고 저를 나무라셨죠. 그런데 저 고백할게요. 전 그 순간 미안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다른 엄마처럼 밤에 아이의 멍든 허벅지를 어루만지며 미안해 라고 혼자 울지도 않았어요. 전 그 아픔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다시 발가벗고 신발장에서 뒹굴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라고요. 그리고 행운이는 그 뒤로 신발장에서 뒹굴다가도 제가 그 피규어를 들고 이야기하면 행동을 멈췄습니다. 제가 나쁘고 냉정한 엄마일까요? 그런데 발달장애 아이들이 정말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알아들어도 행운이처럼 욕구가 자제력을 앞서면 상황을 개의치 않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남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거나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걸 과연 엄마의 인내심으로 말로 한다고 아이가 바로 행동을 수정할까요? 전 아닌 순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운이는 공격성은 없는 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끄럼틀 타겠다고 계단에 앉아있는 애를 밟고 올라서기도 했고 목표를 향해 돌진해 중간에 서있던 아기를 넘어뜨리기도 했어요. 엄마들은 남에게 피해를 줄 때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행운이보다 증상이 더 심한 중증 자폐의 공격성이 있는 아이라면 그 아이를 과연 말로 통제할 수 있을까 싶어요. 실제로 제 조카는 중증 자폐입니다. 하루는 그 아이가 옆에서 누군가 소리 지르는 걸 놀라서 소리 지른 사람을 주먹으로 펑! 눈을 쳤대요. 그 상황에서 그 조카의 아버지는 아이를 방으로 데려가서 똑같이 때렸다고 합니다. 맞는 상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바로 알려줘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이렇게 혹시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체벌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이 절대 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아이에게 화내는 시간을 3분을 넘기지 마세요. 위에서처럼 체벌을 하거나 혼내냈을 때 스스로 하는 자책도 위험하지만 화내는 시간이 긴 것도 엄마의 감정 조절에 매우 위험합니다. 보통 화를 내더라도 그것이 아이의 행동을 수정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혼내는 게 아니라 단호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도 자신이 이유가 있어 혼난다는 걸 인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랜 시간 화를 내다 보면 갑자기 감정이 사무쳐 올라오면서 더 화가 나더라고요. 아이에게 지나치게 화를 냈다 싶거나 행동 수정을 위한 화가 나의 분노로 이어지는 기분이 들 때를 보면 화를 오래 낼 때였더라고요. 그럴 때면 심지어 내 자신이 피해자로 느껴지면서 내가 너에게 얼마나 뭘 더 해줘야 하니?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이럴 땐 정말 겉으로는 화를 내지만 속으로는 이게 아닌데? 라는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한테 미안해지죠. 이런 날은 자는 아이 붙잡고 미안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행운이는 좀 크니까 심지어 저에게 엄마 숨 쉬세요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 말은 제가 아이 진정시키려고 시켰던 방법인데 말이죠. 화는 화를 부른다는 말은 진짜입니다.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세 번째, 아이의 치료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행운이가 7살까진 하루 종일 셔틀 도느라 돈 들고 시간 들고 했습니다. 병설 유치원에 10시까지 데려다주고 언어 치료하는 날이면 12시까지 데리러 갔어요. 다른 날도 방과후를 못하니 1시 하원이었는데요. 병설 유치원이 집에서 자차로 20분 거리라 집에 오면 정말 아침 먹고 1시간 후에 다시 나가야 하는 시간이 되곤 했습니다. 나중엔 아예 근처 카페에서 있다가 다시 픽업을 가곤 했어요. 이 상황에서 미래가 불확실한 행운이를 위해 재테크 공부까지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300권이 넘는 책을 읽기도 했고 TV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유튜브도 자기계발 관련만 보았습니다. 저를 위한 휴식 시간이 없었던 셈이에요. 아이가 치료받는 동안에도 자기계발 혹은 발달장애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게 돌아온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번아웃이었습니다. 저처럼 자신을 챙기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저도 모르게 저를 희생자라고 생각하며 아이에게 짜증을 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가야겠다고 느낀 것도 아이에게 지나치게 짜증을 낸다는 생각이 들면서부터였어요. 지금은 학교에 입학하면서 활동보조 선생님과 함께 생활해서 개인적 시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개인적 시간에 저는 저의 쉬는 시간을 꼭 끼워 넣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기도 하고 최근에는 음악 들으면서 보석 십자수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이의 치료를 위해 금전적, 시간적으로 애쓰고 계실 거예요. 조금이라도 아이에게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도 나를 챙기면서 하지 않으면 희생이라 느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사랑이란 나 먼저 사랑을 해야 아이를 사랑할 힘도 나는 거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넘으면요, 그 이상은 사랑이 아니라 나만 희생하나? 하는 억울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보니 표정이 밝으신 어머님들은 무언가 자신만을 위한 힐링 타임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공감을 주는 친구와의 만남일 수도 있고 개인적 시간일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건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어떻게든 엄마의 시간을 확보해 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애쓰고 잘하고 있어요.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마지막 네 번째는 타인과 비교하지 마라입니다. 정말 많이 듣는 말이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어렵지만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게 더 잘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발달 정도를 체크리스트에 맞춰서 아이가 잘 자라는지를 보잖아요. 그 체크리스트라는 건 다른 아이들 기준이고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몇 킬로그램으로 태어났고 분유는 얼마나 먹나로 비교하게 되죠. 모유수를 못하면 내가 나쁜 엄마인 것 같고 전몸살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원하는 만큼 모유량이 나오지 않아 모유초 진짜 마시면서 울었던 기억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이후로도 못 가누기, 뒤집기, 걷기, 뛰기, 말하기까지 모든 발달 기준이 다른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결국 발달장애라고 판정받는 건 다른 아이들보다 발달 정도가 확연히 느리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평생 지속될 정도의 장애물이 된다는 의미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남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아이까지 자꾸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사실 장애라는 말 자체가 이미 발달적으로 장애물을 많이 가졌다는 의미인데 말이죠. 물론 저도 압니다. 행운이를 다른 또래와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요. 그런데 왜 그 사실을 자꾸 잊게 되고 속상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몇백 번을 말해줬는데 충동적으로 행동하다가 주변 아이들과 엄마들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목하는 순간 정말 속상하고 심지어는 화도 납니다. 처음엔 창피한 느낌까지 들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매번 내가 죄송하다고 사과해야 하는 거지? 그건 제가 아이를 계속 다른 아이와 비교하고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매 영상에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노력한다고 하지만 자꾸 주변에 비교 대상이 보이면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그냥 그 이유로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소심한 아이형 엄마 얼굴에 철판 까는 연습도 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 아이들의 성장은 매우 장기 플랜이잖아요.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아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손이 많이 가는 아이를 키우게 되면 말할 것도 없겠죠. 물론 그 생활에 익숙해지고 가끔 남들이 건네는 힘들어서 어떡해 라는 말은 위로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아이고 내 선택이니까요. 그렇다고 힘들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 아주 짧게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앞선 영상에서 엄마표 치료 방법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영상만 보면 제가 정말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 줄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생각날 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틈틈이 하는 방법들을 생각하게 된 거고요. 어차피 함께 놀아야 하는 상황에서 언어자극 카드 놀이를 하는 것 뿐이죠. 그리고 그런 날들이 먼지 쌓이듯 조금씩 쌓여서 어느 순간 나아진 아이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지금 당장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